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쓰리포인트입니다. 미르경제연구소의 정태근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어떤 포인트 준비해 주셨을까요? 첫 번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얘기입니다. 경기 침체 우려로 나스닥 4% 폭락. 그런데 우리 증시의 반응을 보면은 미증시의 선긋기에 성공을 한 것인가? 그리고 미국 증시도 현재 이 야간 선물 쪽의 움직임을 보면은 살짝 그래도 더 빠지지는 않으면서 플러스권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어서 아래 공포가 일시적인 움직임으로 지나가는 것인가? 뭐 이런 기대를 하게 하는데요. 한번 미증시 보시면서 좀 어떠셨는지 우리 증시 접목시켜 주세요. 네. 사실 미국 증시 빠진 것만 보면은 걱정 되게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했을 것 같은데 사실 뭐 이렇게 말하면 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했어요. 지난주 왔을 때 되게 제가 좀 안 좋게 말씀드렸었잖아요. 미국 증시 급락 얘기 나오게 되면서 이전과는 이제 다른 양상 때문에 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결국 크게 걱정하지 않았던 이유는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시장의 성격이 바뀔 거라 생각했는데 안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이 만약에 코로나 때처럼 뭐 네이버가 가고 2차 전지가 가고 이러는 뭐 지수 대형주 장세였다라면은 아마 지금 화면에 지금 나스닥 종합지수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 저렇게 하락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지수 대형주 장세가 아니고 업종이라든지 섹터라든지 뭐 테마라든지 여기 중심이 되었던 중성주 종목 장세. 그렇죠. 이런 현상이다 보니까 시장이 되게 방어를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2월 21일부터 보게 되면은 나스닥 지수뿐만 아니라 다우지수도 그렇고 S&P 지수도 꺾였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하락이에요. 하락인데 코스피 지수와 비교해 보게 되면은 비슷한 듯 하면서 틀리거든요.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공교롭게도 2월 20일부터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해서 매도로 전환되게 되면서 이렇게 하라고 전환됐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2월 18일부터 제가 3월 4일 같은 경우도 나와서 말씀드렸듯이 조금 경고를 했었지만은 제 예상과 달리 지수가 안 빠져요. 그러니까 안 빠진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시장의 어떤 성격이 지수 대형주 장세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중소형주 종목 장세다 보니까 종목 장세 지속이 되고 있다 보니까 대형주 쪽에서 조금 약하다고 하더라도 그 매기가 중소형주 쪽으로 가서 이제 종목들을 좀 이제 강세 일으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결국 지금의 어떤 그 종목 장세가 바뀌지 않는다라면은 아마 나스닥 지수를 포함한 미국의 3대 지수가 빠진다고 하더라도 아마 선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겁먹을 필요는 없고 개인적으로도 오늘 아침 개장 방송에 가서도 종목 장세가 지속이 되게 된다라면은 하락 출발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은 예상으로 선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언급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들은 결국 이제 종목 장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오늘 외국 선물 동향을 보게 되면은 오늘 이제 9,300계약 매도로 잡히고 있는데 9,326계약 매도 우위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확한 거거든요. 9,300계약 정도 매도가 나온 상황인데 지금 자리에서 한 9,300계약 정도 그리고 선물을 쓴 동시 만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매도가 나온다라는 것들은 어찌 보면은 도리어 바닥 신호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9월 19일 날, 죄송합니다. 9월 19일 아니죠. 2월 19일 날, 지난 2월 달이죠. 2월 19일 날, 이때 당시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날 13,000계약이 넘는 외국인 선물 매수 계약이 들어왔거든요. 그러고 나서 요 현상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 제가 와가지고 여기서 대량 선물 매수가 또 유입이 됐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대량 선물 매수는 도리어 시장이 꺾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시장이 일정 부분 하락이 진행된 상황들 속에서 또 반대로 대량의 선물 매도가 나오게 되면 그게 도리어 바닥 신호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선물 없이 동시 만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지금 9,000계약이 넘는 대량 선물 매도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아마 여기서는 추가하게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것도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뭐 물론 삼성전자, 뭐 LG에너지솔루션 이런 것들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조금 재미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대형주 중심의 지수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조금 재미가 없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제 같은 경우 예를 들게 되면은 정유, 금융 그리고 그 전날 예를 들게 되면은 철강처럼 이 돌아가는 순환매 잘 정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재밌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시장의 성격을 파악하는 게 그만큼 또 중요한 것들이고, 그리고 지금 시장의 상황에 맞는, 성격에 맞는 이런 매매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지수 장세가 아니라 종목 장세라서 어찌 보면 다행이다. 더 이상 네. 하락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수급적으로도 외국인의 현선물 매도 부분을 좀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동시만기를 앞두고 이런 네. 수급적인 변수가 있는데 만기를 지나면은 또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질 거라고 그럼 보시나요? 아니요, 만기 지나도 그렇게 시장의 성격은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분기점이 결국 이제 공매도 재개, 요거로 좀 3월 봐지거든요. 말, 4월, 네. 되거든요. 지금 조선방산, 소위 말한 조방전 있잖아요. 조방전 같은 경우에 저는 개인적으로 차라리 좀 전력은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조선방산 같은 경우는 좀 미리 좀 조정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은 이전에도 말씀했지만은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는 조선방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저평가입니다. 그러면은 공매도가 재개된다. 재개가 됐을 때 얘네들이 전혀 활동을 안 하는 건 아닐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본다면 걔네들 입장에서는 펀더멘탈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가치는 논외로 하고 가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높다라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그쪽으로 공매도가 발생이 되지 않을까요? 물론 공매도가 나와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거 그런 거 저도 원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공매도라는 것도 어찌 보면 매매 기법 중에 하나라고도 인정을 우리는 해야 되는 맞아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우리도 어찌 보면 종목이 하락할 때, 시장 하락할 때 해지성으로 그런 것들 할 수 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방법이 많이 없어서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쉽거든요. 그래서 뭐 이 얘기는 좀 세벌 어쨌든 여담이고 그래서 어쨌든 걔네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매도가 나오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같은 경우 위치가 상당히 낮잖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공매도 입장에서 보기에는 고평가거든요. 그럼 그쪽으로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조선 방산 쪽으로 자연스럽게 공매도 가게 되고 공매도를 한 상황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매도 자금들, 매수 자금들이 이 조선이든지 반도체든지 2차 전지 쪽 가게 된다라면은 자연스럽게 순환매가 이렇게 물갈이가 되는 거잖아요. 좋게 말하면 수렴이 되는 건데 네. 뭐 그렇게 된다라면 뭐 대형주 장세로 가게 될 수가 있겠지만은 그게 그 전까지는 뭐 서물수 동시 만기일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뭐 시장의 성격은 아직까지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결론을 아직까지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만기일도 큰 변수가 될 것 같지는 않고 3월달 내내 이 종목 장세에 좀 적응을 하면서 수익을 네네. 그럼 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하나만 더 팁을 드리면은 예. 제가 점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증시 캘린더. 그러니까 매일매일 어떤 업종, 어떤 섹터에 강한지를 메모하세요. 그러면은 그게 확률적으로 자주 보이면은 이게 주도 섹터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세가 순환매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대응하기 너무 어렵다라고 하신 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증시 캘린더에 가면 매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시장의 흐름을 읽는데 제가 볼 땐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는 이런 식으로 또 완전히 큰 종목군들 대형주, 뭐 주도주 장세, 지수 장세 이런 것이 아니라 개별 종목군들의 움직임에 주목하면서 수익을 내자 시장의 변화는 아마도 3월 말 공매도가 재개되면 그때는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의견 같이 좀 들어봤습니다. 다음 들어가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이 두 번째 포인트에서는요. 글로벌 정세, 미국과 우크라이나 그리고 또 사우디아라비아 이 3국의 만남이 예고가 돼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1일입니다. 오늘 밤쯤에 이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3국의 관계자들이 만나서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또 광물 협정에 대해서 논의를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광물 협정은 상당히 좀 살벌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우크라이나 재건 쪽 그럼 다시 봐야 되나? 아니면은 요즘 유가가 또 바닥에서 약간 꿈틀꿈틀대고 있어서 유가, 에너지 뭐 이런 얘기 할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네. 다양한 얘기 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트럼프도 시장에서 관세로 인한 어떤 고물가 스태그플레이션 이거 모르지 않을 거예요. 그쵸? 모르지 않을 건데 네. 그러면 이 현상을 낮추기 위해서는 수요적인 측면과 공급적인 측면이 있는데 수요적인 측면 차치하다는 공급적인 측면에서 소위 말하는 물건값에 들어가는 이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라면은 지금 우리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인지 스태그플레이션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계속해서 화석연료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하는 것들이 뭐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 중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결국 물가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일기 때도 물가 이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트럼프의 관세 이슈, 물론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달러 강세 쪽으로 유도를 하게 되면은 충분히 상쇄가 되는 거거든요. 결국 관세는 수입 물가와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럼 수입 물가가 낮추기 위해서는 달러 가치를 올리면은 된다는 그런 결론 낼 수 있습니다. 이건 여담이고, 뭐 어쨌든, 뭐 에너지에 관한 부분들은 아마 앞으로도 계속해서 트럼프는 드라이브를 걸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 주제에 맞게 미국 우크라이나 협정, 시간 지나고 보니까 그때 격렬하게 대안 안 했던 것들이 결국 트럼프 같은 전략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결국 누가 아쉬울까요? 우크라이나. 그죠? 네. 우크라이나가 지금은 아쉬울 수밖에 없는 상황들입니다. 근데 그 상황이 딱 지금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언론에 나온 뉴스를 보게 되면은 우크라이나가 대단히 많이 선방을 하고 있는 것처럼 뉴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뭐 일부 지역에서 선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절대 우크라이나가 유리하게 돌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선방하는 거 이상으로 우크라이나가 유리한 것처럼 이렇게 방송에 나가고 있는데 그거 절대 아니거든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선방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서방에서 무기 지원도 있지만은 미국의 이 대단한 정보 자산이 있잖아요. 요거 때문에 상당히 선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걸 통해서 러시아라든지 북한군의 움직임을 미리 알려주기 때문에 거기에 선제적인 타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그 정보 자산을 빼버린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가 우크라이나 그 동북쪽으로 이제 쿠르스크 지역에 우리가 진출했다 얘기했잖아요. 하고 난 뒤에 정보 자산을 빼고 나니까 거기 지금 포위가 돼가지고 우크라이나군의 75%가 지금 거기 포위돼가지고 항복 포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게 뭐냐면 미국의 정보 자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젤렌스키도 이번에 분명히 느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조금은 소리를 높였었지만은 지금은 좀 굽히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반대로 이제 미국이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분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 아쉬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 그런 상황들 속에서 다시 한번 대화를 재개하게 된다. 그럼 미국이 원하는 걸 다 갈 수밖에 없는 것들인 거죠. 그렇게 본다라면은 당연히 미국이 가질 수 있는 유리한 입장에서 원하는 것들 다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아쉽게도 소위 말하는 서남권 쪽에 돈바스 지역 이쪽은 거긴 친러 성향이라서 당연히 그쪽으로 뺏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아시겠지만 크림반도 같은 경우도 뺏겨버린 상황들인데 그것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근데 지금 이제 중요한 건 그쪽은 넘어갔지만 그 크림반도 위쪽에 있는 헤르손 지역 그리고 그 좌측에 있는 오데사는 그 우리나라의 그 부산과 같은 역할을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헤르손 같은 경우는 거기는 또 곡창지대거든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침략하는 데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이제 그쪽까지 이제 뺏기냐 안 뺏기냐 이제 변수가 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우크라이나가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우크라이나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지만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고 러시아는 질 수 없는 싸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어찌 보면 러시아가 좀 더 이제 정전을 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 속에서 미국 주도의 광물 협정이 이제 진행이 될 건데 이렇게 본다라면은 앞으로 어느 쪽을 공략해야 되냐 이 문제가 남았는데 예를 들게 되면 현대인프라코어 그리고 현대건설기계 이쪽은 좀 분명히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화면에 현대인프라코어 네.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 현대건설기계도 지속적으로 현재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바닥권에서 만만히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알아보니까 그 현대건설기계, 현대인프라코어의 모 회사인 이제 HD 현대의 중간 지주사죠. 건설기의 중간 지주사인데 HD 현대 사이트 솔루션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키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수도입니다. 수도에 이제 대표 사무소를 개설해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이제 건설기의 수주 활동을 진행하게 될 건데 그 건설기의 수주를 받게 되면은 당연히 누가 수혜가 되느냐? 현대건설기에 현대인프라코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는 관련주가 뭐가 있지? 수혜주가 뭐가 있지라는 측면이 아니라 이제 디테일하게 직접적으로 어떤 연관성 있는 종목들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현대건설기기와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현지 전쟁 전만 하더라도 우크라이나 현지의 건설기의 시장 점유율 1위 2위 업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가 되게 된다라면 당연히 수혜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요거는 또 제가 좀 준비한 내용인데 네. 미국 주도의 광물협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 광물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이 또 나올 것인가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소위 말하는 작은 테마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찾질 못했는데 최근에 이제 포스코인터가 상당히 좀 강세를 보였었잖아요. 네. 포스코인터 강세를 보였었는데 요게 지금 LNG 관련돼 가지고 강세를 보였는데
포스코인트가 어떤 이력이 있냐면은 작년 7월 달에 우크라이나 도로복구 사업 공동추진 계획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아시겠지만은 포스코인터가 광물 자원 개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튬이나 티탄 쪽 개발 사업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광물과 연관성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봐야 될 이유가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최근에 시끄러워진 종목 회사 고려아연. 고려아연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어제 급등 나오고 난 다음에 오늘 또 2%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고려아연 같은 경우도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회사가 아시겠지만 비철금속 재련 기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의 어떤 티타늄이란지 뭐 이런 티타늄을 포함한 희귀금속 개발에 참여할 가능성. 참여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은 결국 시장은 가능성만 있어도 주가가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려아연 같은 것도 눈에 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도 뭐 우크라이나 광물 운송이란지 이런 부분이 연관성이 있고 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 우크라이나 리튬 관련된 어떤 자원 개발 이런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새롭게 이제 앞으로 광물 관련돼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이 갈지 안 갈지에 대한 부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런 종목들을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 앞으로 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돼 가지고 새로운 어떤 수혜주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바로 반응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빠르게 따라잡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에 일단은 샘플로 한번 예를 들어 본 거니까 네. 앞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에서 새로운 수혜주가 또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는 절대 놓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하는데 우리 기업들이 단순 테마다라는 시각과 정말 알짜배기가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했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크라이나에서 뭐 건설 중장비 쪽 이 HD, 현대인프라코어나 현대건설기계는 또 상당히 시장 점유율이 있었던 업체고 앞으로 재건을 한다면 꼭 필요할 만한 산업군이기 때문에 이쪽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요즘 또 굉장히 잘 가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가 이런 부분들도 궁금했는데 접점을 잘 찾아주셨네요. 그래서 광물협정 오늘 밤에 어떻게 나올지 내일 계속 좀 점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오늘은 잠잠한데 어제 정유주들이 한 차례 들썩였습니다. 러시아 정유시설이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을 받아 파손이 됐고 이에 따라 정유 수급에 차질을 빚을 거다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정유주들이 올랐는데 정유주들 일시적인 흐름일 것인가 아닌가 어떻게 보세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단기 대응을 하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짧게. 싶습니다. 네, 짧게. 왜냐하면은 일단은 결국 공급과 수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래서 수요가 많이 늘어날 건가 이 부분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물론 그 수요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과거에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대중국 관련전 해가지고 2007년도에 막 기계, 건설, 뭐 그리고 철강, 화학 이래가지고 막 주가가 상당히 강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경기 민감주인데 지금은 사실 시장에서 그렇게 경기 민감주 쪽으로 관심이 있을까라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소대 말씀을 드린 대로 과연 그러면은 정유주가 좋아질 만큼의 어떤 수요도 과연 있느냐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게 있을까? 아직까지 그렇게 앞서 나갈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해 보게 되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 러시아 그 정유시설 손상 요의가 나오게 되면서 어저께 좀 움직였는데 결국 이제 여기 정유시설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정유시설에서 정제된 제품을 공급하지 못하게 되면은 결국 공급이 딸리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수혜가 우리나라에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결론에서 이제 반응이 나온 건데 물론 공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런 요인도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고 매출을 좋게 하는 요인은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지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문제인 거거든요. 공급적인 측면에 봤을 때 가격을 가지고 이제 조절하는 것들은 결국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수요가 받쳐줘야 꾸준히 계속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정제 마진을 통한 뭐 휘발유 제품이라든지 등유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황에 수요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수요 이상의 어떤 수요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정유주 같은 경우는 정제 마진도 얘기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정제 마진이 작년 9월 달부터 이제 좀 바닥을 다지고 완만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현상이 급격하게 이제 뭐 급등으로 간다? 아직까지 그렇게 기대가 될 만한 요인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단기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좀 판단이 들고요. 최근에 이것도 어찌 보면 중국 관련주로 볼 수 있는데 중국 소비주에서 뭐 화학 가고 철강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순환매를 돌리는 게 아닌가라는 건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 그대로 순환매 관점에서 단기 대응을 하는 게 좀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화학 제품 스프레드 관련돼 가지고 합성 고무 관련돼 가지고 지난 1월 달에 금호 석유가 요때와 비슷한 얘기가 나왔었어요. 비슷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지금 화면 보시면 요때거든요. 이게 1월 20일이에요. 그러면서 이 합성 고무 스프레드가 좋아지게 되면 실적이 좋아지게 되고 앞으로도 시황도 좋아질 거라는 그런 리포트가 나왔었는데 결국 보시면 계속 간 게 아니에요. 결국 쭉 가다가 한 달 정도 상승으로 끝이 나버렸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롯데케미칼이란지 뭐 SL 같은 종목들이 당연히 금호석이었던 사례를 봤을 때 단기적으로 끝이 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들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폭발적인 상승은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단기 변동성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유주는 짧게 보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을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